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 브라이언 카바노프 지음, 류시화 옮김. 열림원에서 출판하였습니다. 벤이라는 사람의 이름. 지난해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그를 벤이라 부르자. 그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떤 관계로든 우리는 벤을 알아왔고 또 우리 자신이 벤일 수도 있으니까. 벤은 세상을 떠날 당시 76살이었으며 혼자 산 지 2년째였다. 그저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지적이었으며 감성이 풍부했다. 하지만 그는 대단히 불행했다. 봄에 길을 걷다가 벤은 그만 심하게 넘어졌다. 의사는 상처가 깊지 않다고 진단했지만 사흘 뒤 벤은 눈을 감았다. 벤을 아는 다수의 사람들이 내린 결론에 따르면 벤이 갑작스럽게 죽은 것은 그 스스로 살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벤이 넘어져서 죽은 게 아니었다. 심한 고독감이 그를 죽인 것이다. 벤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 그의 생활이란 것이 텅 빈 외로움의 연속이었으니까. 하지만 아마도 벤의 일생에서 가장 슬픈 부분은 그 자신도 고독을 선택했다는 점일 것이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많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그를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다. 여행에도 초대했고 친구들의 모임에도 불렀으며 식사 초청도 했다. 그럴 때마다 벤은 말했다. 난 그런 늙은 바보들하고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벤이 자기 주위를 쌓아 올린 담장은 점점 높아져만 갔고 마침내 그는 그 안에 갇혀서 고독하게 눈을 감고 말았다. 브라이언 카바노프. 외로움. 나는 동료 교사와 함께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 한복판에 있는 알라와이 운하 근처 아파트에 새 들었다. 나는 23살의 독신에다 호놀룰루에 살고 있었다. 그것보다 더 멋진 조건은 없었다. 하지만 생각처럼 좋지는 않았다. 석 달쯤 지나자 처음에 흥분이 가라앉고 차츰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하와이에서 그런 기분이 들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어느 날 나는 운하를 따라 산책하다가 강둑에 주저앉아 무엇이 잘못됐는가 생각했다. 마침내 나는 이유를 찾아냈다. 문제는 외로움이었다. 하지만 내가 한숨을 쉬며 앉아있는 동안에도 수정처럼 맑은 물이 운하를 따라 흘러가고 대기는 한없이 맑아 멀리 있는 산들이 손에 잡힐 듯이 다가와 있었다. 이런 아름다운 장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푸념을 늘어놓으면 들어줄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 의심스러웠다. 아무도 나를 안 됐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실이 나를 더욱 우울하고 외롭게 만들었다. 내 주변에는 언제나 내 문제를 함께 의논해 줄 친구들이 있었다. 팔을 걷어붙이고 당장 달려올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인간이 아무리 아름다운 장소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 장소가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낸시 코에이. 지금 말하라. 한 노신사가 이따금 뉴햄퍼셔의 어느 골동품 가게로 들러 고가구를 팔곤 했다. 그가 왔다 간 뒤 골동품 상인의 아내가 말했다. 저분이 왔다 가면 참 기분이 좋아요. 이 얘기를
언젠가 저분께 해드리고 싶어요. 남편이 말했다. 다음번에 그 사람이 들르면 직접 그렇게 말해줍시다. 여름이 되자 한 젊은 여성이 골동품 가게에 찾아와 자신이 그 노 신사의 딸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에 자기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골동품 상인의 아내는 그 노 신사가 지난번 마지막으로 가게에 왔다 갔을 때 남편과 자기가 나눈 얘기를 딸에게 들려주었다. 젊은 여성의 두 눈에 눈물이 건성거렸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그 말을 직접 들었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누군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눈을 감았었더라면 무척 행복했을 거예요. 훗날 이 골동품 가게의 부부는 말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본인에게 그것을 말해줬지요. 다시는 그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글렌 반 에켈렌. 세상은 그대의 것. 히랍 철학자의 제자가 있었다. 스승은 그에게 앞으로 3년 동안 그를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고생스러운 시기가 끝나자 스승은 그에게 말했다. 이제 그대는 아테네로 가서 지혜를 배우라. 제자가 아테네로 들어가는데 어떤 늙은 현자가 문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비난하고 있었다. 그는 이 철학자의 제자에게도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자 제자는 즉각적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현자가 물었다. 내가 비난을 했는데 그대는 왜 웃는가? 제자가 말했다. 왜냐하면 난 3년 동안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지불했는데 이제는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당신이 날 아무리 비난해도 당신은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요. 그러자 현자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서 도시로 들어가라. 도시 전체가 그대의 것이다. 사막의 교부들. 적을 사랑한 이야기.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그를 가장 심하게 비난했던 사람은 에드윈 맥마스터 스탠턴이란 사람이었다. 무슨 이유에선지 스탠턴은 링컨을 몹시 미워했다. 그는 대중 앞에서 링컨을 흠집내는 발음을 서슴지 않았다. 링컨에 대한 미움이 너무도 뿌리 깊었기 때문에 그는 링컨의 신체적인 외모에 대해서까지 조롱을 일삼았고 모든 관점에서 격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미 합중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링컨이 내각을 구성할 시기가 다가왔다. 정부 강요의 어들은 아무래도 링컨의 정책을 가장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해야만 했다. 링컨은 신중히 각 분야의 책임자들을 한 명씩 임명해 나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가장 중요한 국방장관을 임명한 날이 다가왔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 자리에 스탠턴이 임명되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 측근들로부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온갖 조언이 링컨에게 전달되었다. 각하,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스탠턴이란 자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 자가 각하에 대해 늘어놓은 터무니없는 비방들을 잊어졌습니까? 그 자는 각하의 적입니다. 머지않아 그 자는 각하의
여러 정책들을 무산시켜 버릴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링컨은 확실하고 단호하게 응답했다. 그로서 나는 스탠턴을 잘 알고 있고 그가 나에 대해 퍼뜨린 많은 비난들도 잘 기억하고 있어. 하지만 이 나라들을 둘러볼 때 국방장관 자리를 그 사람만큼 훌륭히 수행할 사람은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링컨 대통령은 암살범의 총탄에 맞아서 쓰러졌다. 링컨이 죽은 뒤 링컨의 업적과 고귀한 인격에 대한 찬사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에이브람 링컨에 대한 수많은 평가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은 역시 에드윈 맥마스터 스탠턴이 내린 평가였다. 자기가 한때 그렇게 미워했던 링컨의 시신 옆에 서서 스탠턴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칭송했다. 스탠턴은 말했다. 이제 이 위대한 인물은 영원히 우리의 가슴속에 남을 것입니다. 브라이언 카바노프. 더 중요한 것. 몇 해 전 미국 시애틀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열렸다.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9명의 선수들이 100m 달리기 출발선에 모였다. 총성이 울리고 모든 선수가 앞으로 달려나갔다. 정확히 말해 달려나간 것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다들 우스꽝스러운 동작으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갔다. 그런데 한 어린 선수가 아스팔트 경주로 위에 몇 번이나 넘어졌다. 마침내 그 선수는 바닥에 엎어져 울기 시작했다. 다른 8명의 선수들이 소년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일제히 달리기를 멈추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방향을 돌려 뒤로 달려갔다. 다운 증후군에 걸린 한 여자 선수가 몸을 숙여 소년의 얼굴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겠지? 그런 다음 9명의 선수들은 모두 팔짱을 끼고 함께 결승선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경기장에 있던 모든 관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10분 동안 박수를 보냈다. 보브 프렌치. 이상으로 문견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